아무래도 넓으니까 버스 같은 걸 타도 막 10시간, 8시간씩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버스 타면서 느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풍경이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음악을 너무나 크게 들어요. 버스에서. 정말 버스가 터져나갈 정도로 크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쯤 가면 졸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소리가 막 크니까. 그리고 여기 같이 앉아있는 승객들이 함께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춤도 막 추고. 이거 무슨 좋아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음악이 거의 비슷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리게 되다가 약간 중독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영어를 좀 하는 인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음악이 뭐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음악은 영화 음악이라고. 모르냐고.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다고. 국민 영화 됐다고. 그 작품이 바로 꾸찌꾸찌 호타에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발리우드 영화. 네,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카란 조하르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이 카란 조하르는 아마 내 이름은 칸이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었는데 이 꾸찌꾸찌 호타에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26살이었어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1998년에 뭐 남녀 주연상, 뭐 조연상, 상이란 상은 다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영화관에서 보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3시간이나 하는데 당연히 인도어로 합니다. 힌디어로 하죠. 그런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관을 미친 듯이 갔습니다. 매일 밤마다 영화관에 갔어요. 되게 관광지를 가면 여러분들 어디서 주무실 것 같아요? 호텔. 호텔? 물론 호텔이지만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은 곳에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바라나시라면 겐지스강 옆에서 호텔을 잡을 테고 그리고 아그라라면 타지마할 옆에 있는 호텔을 잡겠죠. 근데 저는 늘 극장 옆에 있는 네, 호텔을 잡았습니다.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 밤마다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랬죠.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97년도에 산이라는 영화를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인도하고 좀 인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TV만 틀면은 인도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모르겠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닷없이 막 때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거예요. 영화인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굉장히 어색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야, 또 안 나오나? 또 안 나오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닷없는 춤과 노래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익살스러운 노래와 춤이 이제는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양식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레 음식점 많이 먹어. 춤이 역동적이에요. 엄청. 엑소인데 엑소. 안무가. 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춤과 노래는 저들이 부르는데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유머러스하고 키치하고 괜찮은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뮤지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뮤지컬은 근사하지만 너무 경건하고 근엄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입장벽만 높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던 작품을 보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뮤지컬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발리우드. 네. 그리고 영화 감독을 준비는 했으나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약간 소심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쯤에 갑자기 수필름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종규 작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 저는 당연히 원작을 사려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제가 만든 뮤지컬을 가지고 원작을 판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원작도 사고 싶고 감독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거절하느냐고,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냐고, 영화 감독 준비하시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속사정을 다 얘기하기 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촬영을 몰라요.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요. 두 번째, 편집을 모릅니다. 왜? 공연만 했으니까요. 세 번째, 영화계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 대표님과 PD님이 엄청 집요했어요. 그래서 자꾸 전화를 해서 저는 전화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아예 연락 두절 상태로 만들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를 다시 켰더니 얼마지 않아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대표님과 PD님이 같이 있으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세 가지 이유가. 그 이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이거 괜찮은데? 왜 영화감독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나갔습니다. 이야, 제대로. 네. 첫 번째, 촬영을 몰라서 영화감독이 안 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감독님, 촬영은 물론 기술적으로 잘 알면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땡모 감독, 땡땡모 감독, 이분들 촬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정도로 그쪽에 같이 가지 않습니다. 콘티도 촬영 감독님이 알아서 짜요. 오로지 시나리오하고 대본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래도 영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긍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촬영을 모른다고 해서 꼭 영화 감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PD님이 얘기하셨어요. 편집을 잘 모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이별을 통보해요. 그럼 그 여자가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하면서 슬퍼집니다. 바람이 불어요. 자, 그 다음 커트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렇다면 그 바람을 맡고 있는 나뭇가지로 갔다가 그 나뭇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옛날에 그 남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를 정말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그 여자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PD님이 그래요. 그게 바로 편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영화에서는 촬영 현장에서도 있고 그리고 후반에도 있는 스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편집이에요. 현장 편집 기사와 그리고 편집 감독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헐리우드에서는 편집실에 감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도 편집을 몰라서 감독을 못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그러네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영화계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저희 2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님과 PD님의 용기와 기지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쓰고 프리프로덕션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죠. 그 사람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죠?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면 되죠. 그런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생겼어요. 영화에서는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서로 얼굴을 트고 인사하고 또 혹은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치하하는 순간이 딱 3번 있습니다. 숫자에 3번. 첫 번째,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시파티. 두 번째, 촬영이 끝난 후. 그리고 세 번째, 시사회를 한 다음. 저희는 이제 촬영이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시파티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강남에 있는 어떤 돼지고기 집이었었는데 제 앞에는 이제 공유 씨와 임수정 씨가 앉아 있었고 저쪽에 이제 뭐 투자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모레 갈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감독 준비를 했다, 뭐 시나리오를 썼다 이런 거는 그건 그 전 얘기인 거죠. 전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외톨이 같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스태프들 그리고 믿어준 뭐 제작자 대표님이라든지 투자사라든지 또 캐스팅이 제 일을 들어갔을 때 감독이 신인 줄 알면서 오케이 했던 배우들 너무 고마워서 마치 원수를 갚는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너무나 그때부터 책임이 막중해서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오로지 영화만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뮤지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적이 만들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협의하고 소통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찍을 때도 그런 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촬영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반 작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디렉션이 있잖아요. 이 장면 이렇게 편집하고 이 장면의 CG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을 페이퍼 노트로 디렉션 페이퍼로 만들어서 각 키스텝, 후반 키스텝 그리고 최종 결정자 이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내일 내가 편집을 할 건데 어떤 장면에 어디를 이만큼 자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 CG를 이렇게 보충하고 변경시킬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장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가서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지도를 다 줬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수정된가 보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내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스텝들 중에서 미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페이퍼로 봤을 때 이 장면 편집됩니다라고 하면 그 장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스텝들 예를 들면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 이 장면에 음악 삭제되겠구나 혹은 이 장면에 3초 빠지니까 3초 다르게 음악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감독에게 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저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설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씬인가? 남겨놓아야만 할 컷인가? 스스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의견이 다를 때 그때 이것은 감독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좀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전 외부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 왔다라는 이 부분이 좀 컴플렉스이기도 했었어요. 사람마다 다들 어디에선가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전 너무나 고향과 출처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안 열고 귀를 닫으면 누가 이방인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로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의외로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하다가 영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에 왔을 때 저는 아마 이방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은 야구 선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이상 야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그런 기대에 제가 보답을 못하고 이제 한번 실패를 맛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사실 무명의 생활을 13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끝없는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제가 끝까지 그 도전을 했던 게 지금 좋은 결과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일에 대한 성취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박수 좀 쳐요. 예. 도전해야 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도전은 나의 컴플렉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만나는 일이에요. 나 이거 도전 안 하면 컴플렉스 안 생겨도 돼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게 되고 성장하면 다행이지만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 좋지 않나요? 정성화 배우 생각해 보세요. 개그맨 출신이라는 거를 아마 지금도 개그맨을 그만둔 지가 한 20년 됐죠? 넘었죠. 지금도 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나오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 스텝이 뽑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당당하게 오디션을 봐서 장발장까지 되게 됩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한 근데 거야. 그 정성화 배우 그냥 쉽게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근데 바로 직전에 정성화 배우가 영국에 갔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왜 영국 갔어? 오빠 지금 작업도 되게 많고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나 파를 잘 부르고 싶어서 갔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파. 근데 원래 부를 줄 알거든요. 제가 같이 공연을 해서 알아요. 근데 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부르고 싶어서 공부하러 갔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받았어 거기서. 장발장 해야 되니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 다 비우고 신혼인 와이프 집에 혼자 두고 파 정확하게 소리 내려고 부를 줄 아는 파 배워보겠다. 자 이렇게 사실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지 바꾸는 게. 그리고 또 신뢰를 얻기까지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시나리오를 이 브라더를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났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밤에 너무 힘들다. 대놓고 너무 힘들다라고 쓴 것도 아니고 뭐 조금 힘들다라는 게 드러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실미도의 김희재 작가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는 김희재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같이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 인사한 정도의 사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불안해 보였나 봐요. 제가 쓴 그 글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만들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한 번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 겁니다. 그때 가서 뮤지컬 연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두 명 정도는 되겠지만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을 되잡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지금 브라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잠시 내려놓고 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디론가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언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그런 미래가 불확실하고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하던 걸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해야 참으면서.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 스스로가 거울 보고 노래를 하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마련되어 있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멜로디와 음정 박자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에는 항상 저만 있었고 어머님은 항상 일을 하러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음악을 듣는 것과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 글을 쓰는 거, 일기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저의 집에서의 어떤 삶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삶. 지금도 저의 스마트폰에는 메모 어플이 있고 그 메모 어플에는 하루에 2-3개의 메모가 빼곡하게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께는 죄송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이 상황마저도 이렇게 녹취를 하면서 와 진짜? 네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제 스스로가 기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일기에 어떤 것들을 적어놨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저의 일기니까요. 저의 일기장에 기록했던 거는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것, 상세하게.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가수의 LP가 언제 발매하니 그 LP를 사겠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 가수가 될 것이고
가수가 되면 꼭 오픈카를 살 것이다. 룰라를 94년에 100일째 만남으로 시작해서 날개른 천사라는 곡이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내 100만 장 돌파라는 기록도 세웠고요.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23살이죠, 95년도에 모 수입 자동차 매장을 달려가서 이거 주세요. 23살에. 네,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부가세 빼고 7,9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네, 95년도에. 와. 그래서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그래서 당시 6대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 수입차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 그룹 기업 회장님이 주문하신 건데 제가 직접 와서 현금으로 오늘 살래요 하니까 그 차를 저한테 첫 번째 일기장에 어렸을 때 꼭 이루어야지 했었던 그 꿈을 23살에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날개린 천사가 저에게 준 거죠. 어쩌면 꿈을 이루게 해주었던 것도 음악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두려움을 떨치게 했었던 것조차도 음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라는 열풍이 네. 예, 이재민 선배 그분 골목길에 어떤 브레이크 댄스 막 추고 막 이렇게 막 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브레이크 댄스가 막 이렇게 막 꺾으면서 그래서 뭐 그 당시 막 용어도 있었어요. 스핑크스라고 하는 딱딱하고 이렇게 거울 잡고 딱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브레이크 댄스 추는 분들의 그 브레이크 댄스가 너무 유행인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려면 정말 춤꾼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태원의 문나이트라는 클럽이었습니다. 문나이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문나이트 아시는 분? 문나이트. 네. 문나이트. 이진 씨 아시고. 전설의 문나이트 진짜. 문나이트는요, 대한민국의 댄스 가수를 배출시킨 나이트 클럽입니다. 아주 작은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 클럽입니다. 그 당시에 문나이트는 춤을 좀 춘다라는 분들은 다 갔고요.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선배 가수들조차 새벽에 그곳에 와서 춤꾼들과 춤을 췄던, 그리고 거기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곧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춘다고 보면 되는 TV에서 봤던 현진영 씨, 양현석 씨, 노이즈, 듀스 이런 사람들이 막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있으니까 이거 잘하면 나도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늘 문나이트를 가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가수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이즈, 듀스 이 사람들을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따라하고 이 사람들의 음악보다 더 뭐 잘 만든다라는 어떤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뭐 한다 하더라도 듀스의 힙합을 이길 수는 없고 노이즈의 하우스 음악을 이길 수는 없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록과 어떤 아티스트의 싱어송라이터의 그 퓨전 음악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가수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로라 할 수 있는 그 가수들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저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색깔이 다 있으니까 뭐 하우스, 네. 뭐 힙합, 뭐 락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자신감? 하나는 맞췄어요. 두 가지가 뭐였냐면 자 하나는 이들과 다른 음악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과 다른 형태의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혼성 그룹. 혼성 그룹이라고 하면 그 혼성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형태의 가사. 그리고 혼성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그래서 혼성 그룹이다. 그리고 장르다. 당시에 1990년에서 2000년도 이때는 전국의 나이트클럽이 수천 개였고요.
DJ만 하더라도 만여 명에 이뤘습니다. 강남과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흥행할 때 반면에 홍대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블루스 하우스나 락카페 정도 조용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주의 클럽이나 바가 좀 유행을 했죠. 홍대에 발전소라는 클럽이 있어요. 네. 한 요 정도 규모 되는 클럽에서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는 형님들, 누님들 모여서 음악만 들으면서 그 음악에 흥겹게 춤을 추는데 어떤 제목 없는 춤과 제목이 없어요. 그냥 흐느적거림. 그리고 떼창. 떼창. 네, 음악이 나오면 다 같이 음악을 부르. 그래서 그 클럽 발전소를 가게 되면서 노래를 듣게 됐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 뭐지? 할 만한 노래를 한 곡 듣습니다. No woman not cry. No woman not cry. No woman not cry. No woman not cry. Cause I remember when we used to sit in a government yard and trench town. 반말리의 No Woman No Cry라는 곡을 듣게 돼요. 이 No Woman No Cry, No Woman No Cry 이 부분을 모두가 거기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합창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이 모습과 이 표정과 이 행복한 흐느적거림 이게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이렇게 듣고 왜 이렇게 내 가슴 속을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수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약간 이것도 몰라 하는 또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 발전소에 왔어? 이런 네. 거의 나가 이 분위기 자마이카의 반말리라는 가수의 No Woman No Cry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장르가 뭐예요? 이거 블루스예요? 너 나가 뭐 이런 느낌. 레게라는 장르를 몰라? 근데 여러분 그때는 레게라는 장르를 정말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음악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던 장르였어요. 그 뒤로 공부를 좀 해봤죠. 반말리가 누구지? 정말 자마이카의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반말리의 생일 2월 6일 자마이카의 국경일입니다. 반말리의 No Woman No Cry를 들으면서 레게라는 장르에 이제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레게를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유럽의 에이스 오브 베이스라는 곡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곡이 레게를 모티브로 한 유로 하우스 댄스였다는 걸 레게를 알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만약에 이런 식의 레게를 모티브로 한 변형된 유로 댄스도 나올 정도면 그렇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레게라는 장르를 모티브로 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겠다. 당시에 그런 걸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도와줬던 제작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제작사와 함께 룰라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이 음악을 들을 땐 이런 처지였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극복했고 이런 음악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어떤 만들어줬던 곡이 있습니다. 늘 들었고 힘들 때마다 지금도 듣고 있고 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저에겐 명곡입니다. 미래를 어떤 만들어줬던 곡이 있습니다. 늘 들었고 힘들 때마다 지금도 듣고 있고 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저에겐 명곡입니다. 중동의 소녀 방 안에 갇힌 14살 하루 일단 나를 보내 나 사람이었네
루시드 폴의 난 사람이었네라는 노래예요. 1994년에 데뷔를 해서 2003년까지 박수만 받아오면서 살았어요. 다 저한테 대표님. 정말 그 누구도 저에게 당신이 틀렸어라는 말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20대를 멋지게 보내고 30대를 맞이했는데 저의 30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망하고 나서 인간 이상민은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이게 어디서 나한테 사기를 쳐?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이 인간보다 못한 새끼야. 이 사람이 아닌 그냥 사기꾼 이상민. 실패한 놈. 쟤는 끝났어. 쟤는 이제는 그렇게 1년, 2년,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시간이 10년간 이어지면서 늘 저에게 물어봤던 게 넌 지금 넌 정말 사람이 아닌가 봐. 넌 정말 넌 정말 바보 멍청이 천치 진짜 신. 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꾼. 너 망했잖아. 어딜 가도 똑같은 소리. 근데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고요. 하루에 단돈 몇백 원을 벌기 위해서 카페트를 만들고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 아이가 사람이었네 하면서 사람이었네를 너무 많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상민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넌 정말 어디 가서도 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기꾼이야. 넌 잘못된 놈이야. 너는 정말 너무나 수없이 들어서 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기꾼 실패자였던 이상민이 이 노래로 하여금 사람이었다. 난 사람이었어. 그래. 그래. 네가 적어도 2003년 이전에 네가 갖고 있었던 업적들을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것마저 사라지고 여기서 실패자 이상민으로 낙인 찍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상민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이겨내자. 어떻게 어떤 기회가 와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이다. 야, 세상은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치지만 못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상이야. 근데 왜 거기서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넌 바라니? 넌 지금 실패했으니까 실패자로서 들어야 될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여기서 너한테 박수 치길 바래? 여기서 너한테 뭘 이렇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정해진 세상에서 뭘 바라진 마. 그리고 네가 적어도 예전에 해놓은 게 아까우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정말 그냥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을 막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오면서 지금 이제 한 13, 14년 정도가 흐른 지금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스피커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참석한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스크린 옆에 스피커가 엄청 큰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역시 스피커가 크니까 그 사운드의 감동이 저에게 엄청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피커가 크니까 정말 2배로 오는구나 감동이. 그리고 영화가 한 3, 40분 흐를 때쯤 스피커 안에 조명이 커집니다.
스크린 옆에 스피커가 엄청 큰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역시 스피커가 크니까 그 사운드의 감동이 저에게 엄청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피커가 크니까 정말 2배로 오는구나, 감동이. 그리고 영화가 한 3, 40분 흐를 때쯤 스피커 안에 조명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 안에 아주 작은 스피커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 작은 스피커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큰 스피커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들리는 음악이고, 크게 들리다 보니까 2배로 영화가 감동이 확 와닿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상황을 한 방에 깨버렸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음악이 이 작은 스피커에서 이렇게 큰 스피커가 아닌 이 작은 스피커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세상은 강함에 이끌리게 돼 있다. 강함.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으로는 겁쟁이고 너무 힘든 어떤 그 모습을 갖춰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강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저는 여기서 가장 못난 놈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못났고, 근데 정말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그 사람을 계속 힘들게 놔버려 두진 않네요, 세상이. 그 주어진 오늘을 힘들어도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나도 모르게 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펼쳐진 이 새로운 길을 절대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제가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날 이상민 옛날에 이런 거 했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삶을 열심히 살았던 놈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나머지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해주셔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덕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리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지각이네요. 아니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그럼 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원근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2번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원균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3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 회복하는 훈련을 복근 만드는 훈련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저도 한때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내과 선생님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식스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윤 선생, 식스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자존감 만드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근을 만들려면 플랭크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면 1분씩 해갖고 5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근을 키우고 싶은데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복근이 없어서.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랭크를 처음에는 10초밖에 못했지만 하다 보면 몇 초가 돼요. 12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20초, 30초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법도 대입을 해주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존감의 언덕, 자존감의 난간, 자존감 도둑을 끊임없이 만나실 테지만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60 되려다가 2살 내려와서 이제 58로 용띠입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영님은 이제 네. 30? 저 이제 33입니다. 아, 네, 근데 또 33. 2살 어려져서 31. 오! 네. 지금은 아직 마흔이 안 보이죠? 솔직히 말해봐. 마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이죠? 네, 전 제가 봐도 한 35은 돼야지 조금이나마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확한 얘기예요. 초반은 뭐냐면 이전 나이 10년의 뒤에서 삽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20대 후반 끝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딱 중반을 넘어서면 저 곧 40이에요. 저 곧 50이에요. 내일 모레 50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랬어요. 55세쯤 오지 않으니까 60 이후가 안 보였었어요. 이게 참 웃겨요. 나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이렇게 가면 저기가 보여요. 그 전에 절대 안 보입니다. 은영 씨는 어때요? 저 이제 40 딱. 딱? 예, 깎아줘도 40. 이제 드디어 40이 됐네요, 네. 지금. 재성 씨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저도 은영 씨랑 동갑. 저희 동갑이에요. 네, 친구. 친구예요, 친구. 딱 저희 이야기입니다. 동갑이야? 네. 그래서 제가 대단한 겁니다. 제 옆에 있으면은 모두가 동안으로 보이고. 네. 아니야, 재성 씨 되게 동안이에요. 지금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영원 살짝 안 보였어요. 저 어떻게 되시죠? 53살이요. 응? 53살. 진짜 동안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예쁘고 젊고 멋있다. 리얼 동안. 근데 저 일찍 이열고리예요. 28을. 아픔이 있으셨겠죠. 네. 선천성 노안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렇게 다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왜 그 나이 아무리 안 물어봐도 등짝에도 써 있는 걸 아세요? 뒤에서 왜 되게 청바지 입은 모습 좋아 보이고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20대랑 40대 걸어가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등짝에 딱 써 있다. 티셔츠 뒤에 40대. 결국 이게 다 말하자면 훈장이에요. 살아낸 훈장이고 살아낸 실력이고 모든 살아낸 실력들이 이렇게 다 등에 써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40대 사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리즈 시절. 지금으로부터 너무 앳된데? 앳되지? 네. 봐봐, 내가 등짝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디 안 가요. 아무리 젊은 모습으로 뭔가 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진에 딱 제가 43살 때 사진입니다. 어머머.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잡지사에서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사진을 딱 찍고 나서 왔더니 대표님, 대표님이 어떻게 유명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갑자기? 왜? 대표님 강설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올라요. 그 대표님 인지도가 너무 낮아갖고 요새 강사료도 너무 낮고 강의도 많이 안 들어오고 빨리 되도록이면 어떻게 TV에 좀 나가든지 방법을 찾아라. 야, 불러야 나가지. 그랬던 때입니다. 43이. 여러분이 아는 김미경은 언제 김미경인지 아세요? 제가
TVN 김미경 쇼를 했던 게 49살 50대고요. 여러분이 봤던 제 책들은 대부분 48 이후에 쓴 책들입니다. 저 나이 43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전혀 저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저렇게 무명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 나갔을 때 사람들이 사진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사무실 성공했나 봐 김미경.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진은 속지 마. 받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진 보고 나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았죠. 사진을 딱 보면 그거 10분의 1로 생각하면 돼요. 막 그림 좋은 데서 지네 집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막 너무 근사해요. 그럼 월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막 보면서 막 샀을 거야. 막 이런 이게 생각 스스로 괴롭히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위 나이 중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나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 10대, 20대, 30대 살아오고 나서 40이 딱 됐어. 여기서 과거의 것들을 수정하고 여기서 풀어내서 던져줘야 100살까지 가거든요. 마흔은요, 이 배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도요? 배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층층이 세 가지 레이어가 짜져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한번 설계도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첫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레이어. 이게 선택할 수 없죠. 네. 그냥 그런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뭐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워. 거기다가 막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엄청 가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택할 수 없이 그 레이어 위에 우리는 딱 태어나요. 못 바꿔요. 자, 요 터전 내에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때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나 여기 왜 태어났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나 뭐 해야 돼요? 지금 왜 이래요? 이거 물어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물어볼까 봐 말을 못하게 신이 만들었나 봐. 태어나자마자 물어보면 골치 아프잖아. 야, 입 닥치고 일단 커. 여러분 6살짜리가 무슨 말이야? 밥 줘, 엄마 맵지? 이것밖에 못하잖아. 상황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하면서 우리 집 상황 어떠지? 아빠 상태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괴팍하지?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생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잘난 척만 하고 이상하지? 왜 집에 와서 이렇게 윽박만 지르고 이상한 사람? 우리 아버지 좀 상태 이상하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15살이나 돼야 깨달아요. 여러분 15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나 뭐 하려고 태어났지? 내 꿈은 뭐지? 이걸 격렬하게 물어보지 않은 애들은요. 꼭 결혼해서 마흔에 지 엄마 옆에서 얘기하든지 하지. 그걸 굳이 내 옆에 와갖고 직장을 꼭 다녀야 될까?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헛소리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생각. 자, 이게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레이어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집에 화장실이 요즘엔 다 있잖아요. 근데 저 10대 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 동사무소 화장실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25살에 처음 집을 제가 이제 월세를 구하고 화장실 딸린 집을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게 원망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버티는 힘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뭐래 먹어도 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반대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어떻게 운명의 판이 이제 세 가지가 깔리는데 첫 번째 판은 이제 부모의 운명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내야 돼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내 운명판을 누가 깔아요? 이때부터는 남 탓할 거 없어. 지가 까는 거예요. 내 꿈은 뭐지? 대학은 어디 갈까? 공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등등 정말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 그랬을 때 가장 어린 20대와 30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프라를 다 까는 거 아세요? 에?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죠? 그래 맞네. 직업 다 찾네. 20, 30대 때 이 운명의 판 위에 내 판을 누구가 까는 걸까요? 내가. 누구 성품대로 까는 걸까요? 내 성품대로. 이게 성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가 서울 가지 마. 청주에서 엄마 옆에서 뜨신 밥 먹으면서 청주에서 버스 타고 응대 나와서 학교 선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엄마의 말을 발로 뻥 차고 엄마 나는 서울로 갈 거야. 나는 청주에 절대로 못 있어. 나는 학교 선생은 못 해. 자 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성품이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판을 바꾸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굳이 봐요. 음악으로 잘 먹고 사는 걸 내가 굳이 문을 닫고 방향을 어떻게 했을까? 완전히 틀어버렸잖아. 이거 다 내 인생판 누가 짠다? 내가 짠다. 여기 중에서 이렇게 맞벌이하고 일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면 나 원래 이렇게 일 안 하려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막 또 자기가 자기 거를 막 이렇게 이거 다 뭔지 아세요? 다 성품이에요. 이거 다 성품이에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두 번째 레이어가 가장 복잡하게 내가 다 끼입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들었어. 자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점점 무거워지죠. 20대 때 되게 가벼웠었죠. 네. 그냥 엄마 리에 이렇게 올라타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든 게 엄청 복잡해져서 지가 다 꽈놓은 게 이제 지가 다 꽈놨어. 거기에 마지막으로 판 하나가 딱 깔립니다. 막 주식했는데 망해. 집 사는데 대출 7%로 올라갔어. 아이고. 그런 거 있죠. 있죠. 그 아이고. 시댁 엄청 부자라 그래갖고 뭐 룰루랄라 결혼했더니 시아버님이 5년 만에 사업 망했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산대. 소리 제일 컸어요. 소리가 제일 컸어요 지금. 오, 리얼 사운드였어, 지금. 여기 소리 제일 컸어요. 너무 싫은가 봐. 누구예요? 누가? 갑자기 끔찍해. 갑자기 막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죠. 막 너무 놀래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잘 안 모아져. 애들은 또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판이 되게 복잡해져요. 막 시댁 들어와. 막 지정 들어와. 근데 막 시댁도 막 근데 아버지 아파. 뭐 엄마 어떻게 뭐 동생 어째 막 여러분네 집은 안 그러세요?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막 또 그냥 여러분 얘기 해볼까요? 그냥 살면 좋아. 그냥 어떻게든 살면 돼. 근데 40이 되면 왜 이 남자는 매달 200만 원을 모자르게 들고 오지? 내가 벌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막 나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40대는 뭐 푸는 중이에요? 40대는 가장 빡센 수능을 인생 수능 보는 중이야. 국영수야.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여러분 다 그거 그만 제발 다 이거 풀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돈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갔어? 친정 시댁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갑자기 판이 너무 커진 거야. 자기도 뭐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지죠. 저도 4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보면 꼭 남결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혼이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 결혼이 그 남자 결혼인지 아세요? 그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줄 안다고요. 그럼 이 남자랑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게 아니라고. 자, 이건 뭐예요? 내 결혼이죠. 내 결혼 안에 그가 들어온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결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시스템이라고.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100살 사는데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택한 거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못했다고 누굴 야단쳐요. 전 그때 그 생각했고 이거는 내 결혼이야. 난 이 결혼을 안 해서 내가 100살쯤 됐을 때 사는 내내 50대, 60대, 70대 김미경이 제일 살기 좋고 김미경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결혼으로 내가 반드시 만든다. 그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벌 거야. 40대 때가 그 기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흔이 참 나이가 주는 그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자꾸만 나는 내가 꽉 찬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돈 다 벌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커리어 성공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랬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심리학 연구들도 인간이 40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세대일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40대 안으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40대의 제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40이 딱 됐을 때 저는 첫 번째 돈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체 연수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 기업체 연수원이 다 어디 있게요? 다 경기도, 다 시골에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랑. 내가 길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전국에 연수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강의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전화로 설명하고요. 강의가 들어올 때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는 왜 보내? 지도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딱 타고 그 지도를 들고 운전을 하면서 옆에는 뭐냐면 삐삐, 옛날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옆에 놓고 이따만한 휴대폰 기억납니다. 옆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철의 여인이었어요. 철의 여인. 왜냐하면 저 여자는 철로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5개 강의를 지가 다 운전하고 다니냐. 제 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스차요. 저는 휘발유차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아까워서요. 돈 아끼려고. 그럼 여러분 가스를 넣는 주유소가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전국 지도에서 가스 넣는 주유소를 빨간 걸로 다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강의가 또 오다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가스를 채우고 그리고 또 강의를 가고 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탁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사로 30만 원 받았는데 운전하는 사람 8만 원 주면 뭐가 남아요? 근데 내가 좀 고생하고 강의 만약에 2개야. 그럼 16만 원 굳는데. 그럼 강의 하나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제가 다 운전하고 다녔고 한 달에 얼마나 운전했는지 아세요? 6,000km를 운전했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 6,000km.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으로 하시는 분보다 제가 더 운전을 해요. 막 이러고 돈이 없으니까 막 죽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진짜 대전 강의를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거든요. 정말 벌써 일어나 보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이미 40분을 늦었어. 정말 어떡하면 좋아. 그날 제가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 또 다리 이쁘다고 꼭 치마 입고 다녔거든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면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 흙바닥을 그냥 막 뛰어.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늦으면 끝장이거든요. 강의 잘하고 못한 건 다 소용없어요. 그 비참함 못 견뎌요. 막 교육 담당자가 얼굴 싸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아래로 꼬라보는 데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2시간 나를 저 여자 늦어서 쳐다보잖아요. 그 정말 충격이 막 몇 개월 가거든요. 안 늦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그리고 나서 막 강의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2개를 더 하고 왔거든요. 밤에 막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버스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야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거든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나 집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미경은 제가 49이나 됐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이 전혀 아닙니다. 와 착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돈만 얻는 게 아니야. 자존심 따위는 들고 다니면 안 돼. 초보 강사 때는.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강의를 망쳤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강의 안 망칠 것 같은데 망쳐요. 요새는 덜 망치고요. 40대 때는 정말 내가 40대는 강의 망쳤던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돈 돌려주고 싶어. 진짜 근데 굳이 찾진 않아요. 내가 찾진 않아. 달래까. 그때가 그 강의가 웬 증권회사 강의였는데 6차가 잡혀 있었어요. 6차. 근데 이게 강의가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가 중간에 낍니다. 근데 그 회사는 6차를 잡았으니까 이제 돈 벌었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차 강의를 하고 내가 강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컨설팅 회사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김미경 강사 자르라고.
자르라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시는 거냐, 왜 강의를 그따위로 하셨냐. 거의 막 반말로 야단을 치는데 막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자존심이 막 완전 무너지고. 그런데 그 전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 강의 딱 교육 담당자가 모니터를 뒤에서 다 봐요. 그럼 내가 망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강의 반응이 싸늘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으면 웬만하면 밥을 먹고 가라고 한다고요. 3시간 강의했고 12시인데 집 앞이요? 집 앞이요?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화가 난 거지. 왜냐면 그 친구도 강의 망치면 윗상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너는 인마 같은 돈을 쓰고 뭐 그런 강사를 모셔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집 앞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밥을 먹고 가라 그러지. 응? 강의 반응 안 좋으면 금방 알아요. 강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 부장 임원 다 뛰어나서 이번 강의 좋았고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막 지가 대신 강의해 내 대신 막. 근데 강의 반응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높은 사람 안 나오고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안녕히 가시라고 문간에서 인사하고 대부분 식사하자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진짜 그 컨설팅 회사 사장은 승이 역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밥 먹자. 자존심 따위는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실력 없는 애들이 되게 자존심을 막 가방에 넣고 다녀. 실력 없는데 막 가방에 자존심이 한 가득이야. 그래갖고 그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 상했거든요. 거기 자존심 옆에다가 옆에 세트로 열등감도 살짝 같이 끼고 다녀. 저 진짜 막 완전 열등감 느끼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안 그래요? 참아내야 꿈을 이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지금도 안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두고 다녀요.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이 챙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 노래 제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하나. 시어머니들 중에서 자존심 되게 낮은 시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계속 째려본다. 제가 나 무시하나 안 하나 무시하나 안 하나. 그래서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시어머니는 장롱 가득 다 자존심만 있어. 그래서 자존심은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저절로 생겨요. 내가 막 가방에서 꺼내서 저 자존심 있거든요 이렇게 내보일수록 더 이상해. 내보일수록. 근데 그 자존심을 두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언제까지 40대. 근데 왜 40대가 이렇게 자존심 얘기를 더 많이 할까? 여러분 아십니까? 40대의 많은 전업주부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일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꼴 당하려고요? 이게 되게 강해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왜 직장에서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장은 그래도 내 자존심을 지켜주나요? 거기 명함이 있고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때야 돼요? 그냥 노바디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함 주고 막 영업 다녀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꼴 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출발할 때 버리는 게 자존심입니다. 출발할 땐 버리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 정말 40대의 김미경한테 가면 내 진짜 안아주고 싶거든요. 얘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아 진짜 고맙다. 네가 그때 그거 자존심 같은 거 챙기고 나서 팩팩거렸으면 지금 내가 없을 텐데 네가 진짜 많이 참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살기 어려워가지고요. 낮에는 남의 집 일해주고 밤에는 술 장사를 하셨어요.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술을 팔았죠. 그런데 술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야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안주를 좀 나눠주면서 야 이놈이 귀가 정말 잘생겼네. 나중에 이거 진짜 큰 인물 되겠는데? 이 얘기를 한 걸 제가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을 했어요. 야, 확실히 맞아.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 생일날을 기억을 못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9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그중에 7번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제 생일을 몰라가지고 점을 보러 가셨어요. 우리 제명이 생일이 언젠지 알아보러 점을 보러 가셨는데 경상도에서는 점쟁이를 점바치라고 불러요. 점바치한테 껍보리 한 대를 주고 제 생일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점바치가 10월 23일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때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생일이 23일이 맞단다.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점바치한테 물어봤더니 얘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더라. 그러니까 얘 잘 키워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나는 분명히 나중에 뭔가 큰 인물이 되거나 성공을 한다. 점바치도 얘기했고 그 술손님 얘기하는데 귀도 그렇고. 비록 제가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하면서 팔도 다치고 뭐 코도 후각도 절반 이상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믿게 됐던 거예요.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아까처럼 고졸만 하면 관리자가 돼서 안 맞고 공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고 나서도 보니까 여전히 맞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때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야,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등록금을 보니까 공장 노동자 월급 몇 년치를 합쳐야 한 번 낼까 말까 그렇더라고요. 81년에 받은 월급이 한 6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데 그래도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봤죠. 근데 진짜 길이 생겼어요.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라고 난 다음에 개혁 조치로 한 게 안 했습니다. 본고사를 폐지했거든요. 본고사를 폐지하니까 학력고사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찍는 거 잘하면 객관식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야, 드디어 나의 시절이 왔구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찍는 데는 도사라는. 이 본고사가 없어지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력고사 몇 등 이상은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보조비로 얼마를 준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공부를 잘하고 학력고사 점수를 잘 받으면 돈을 받고 대학을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죽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주경야독이라 그러나요?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안 졸려고 독서실 그 열람대 책상 바닥에다가 제가 앞에는 거꾸로 쫙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딱. 여기도 앞에는 거꾸로 쫙 붙여놓고 졸면 찔린다. 이거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찔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돈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생활보조비로 받았는데 그 20만 원이 제가 받던 월급의 3, 4배 정도 되는 돈이었죠. 대학 가기 전에 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운명으로 다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온갖 나쁜 상황도 다 내 잘못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서이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당연히 내가 겪을 걸 겪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도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아있던 게 있습니다. 정혜균 선생님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일 꿈이 아마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갖고 싶은 거요. 아, 장난감 갖는 거? 네, 장난감 갖는 게 제일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 요즘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그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장난감을 그 아이가 사달라고 그러면 저는 좀 선뜻 사주는 편이에요. 아, 맞아요. 어릴 때 여러 가지 로망들이 있지만 깨끗한 교복을 입고요. 학교로 가보는 게 진짜 로망이었습니다. 저희는 출근할 때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공장 방향으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 끝에 있던 학생들은 학교를 간다고 반대 방향으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창피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고개 푹 숙이고 저 구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는 교복을 한번 입어보기로 마음먹었죠. 괜찮나요? 아우, 그건 너무 촌스러운데요. 아우. 정말 촌스럽죠? 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사각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자도 쓰고 교복을 맞춰 입고 학교를 갔어요. 저만 입고 있더군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교복도 입고 예쁜 여학생도 있고 혹시나 저 여학생이 나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괜히 왔다 갔다 다녀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봄날에 학교 안에 가시나무에 철조망이 쫙 감겨 있는데 저는 그 용도를 몰랐어요. 아, 나무를 저렇게 철저히 보호하는구나. 그 철조망이 감긴 가시나무를 누군가 기어 올라가더니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유인물을 부리는 거예요. 광주가 어쩌고 뭐 그다음에 그 막 살해당한 사람들의 사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본 거는 폭도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폭도가 아니라 억울한 희생자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이게 2번 되니까 진짠가? 3번째 되니까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내가 속았었구나.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알았죠. 헛된 정보, 언론에 속아가지고 내 입으로 그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라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물론 그게 80년대 그 소위 격변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내 삶을 통째로 바꾸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주인의 삶은 2가지가 있죠. 내 인생에 내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 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이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갇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공장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상해제 장애인이 돼서도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됐죠. 제가 얻은 결론은 그때 당시로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게 되고 누군가가 과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누군가는 억압받는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설계하고 살기 위해서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사회 각 구성원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그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해서 쓰여지게 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 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가기로 소위 변호사로 인권운동, 사회운동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죠.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는 변호사가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판사, 검사는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 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판검사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사실. 쫓겨났다, 밀려났다 소리 듣기 싫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성적을 확인하고 나니까
판사, 검사 하고 싶은 거예요. 사법시험 합격한 것만 해도 당시에는 동네 프랜카드 현수막 붙이고 그랬죠.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판검사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저도 유혹을 느껴서 판검사를 하다가 나가면 소위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직 판사, 검사 이러면 영업에 또 도움이 될 텐데 한 1년이라도 그냥 판검사를 잠깐 하다 나가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로 버리기 싫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담배 끊을 때 혼자 조용히 끊으면 안 끊어져요. 주변에다가 담배 끊었다, 그럼 동네 소문을 막 내야 돼요. 내가 담배 다시 피우면 내가 술 사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다 해놔야 억제가 되거든요. 제가 다행히 그때 저런 조치를 해놨었어요. 1년 동안 막 동네 방네에다가 나는 성남으로 되돌아간다. 내 노동자 생활을 했던 그 현장으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기 위해 성남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주변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88년 4월에. 그래서 결국 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가 27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꽤 고생했죠. 27살짜리 새파란 변호사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변호사 간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니까 상담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를 쓱 지나간 다음에 변호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제가 변호사인데요. 왜 이리 젊어? 나가버려. 대학 졸업하고 27살이면 애때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맥주값, 외상값을 못 갚아가지고 뒷문으로 출근하고 그랬죠.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신 것처럼 포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싸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원래 안 싸우는 게 이익입니다. 정치는 품격이잖아요. 저 품격 있고 싶거든요. 원만하고 포용감 있고 품격 있게. 우리 상대가 반대하면 아 그러세요? 아, 나름 이유가 있겠군요. 포기. 이랬으면 싸울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걸 관철하지 않을 거면 시장 말로 합니까? 싸운다는 소리 들어서 저도 과격해 보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런 편협한 사람으로 오해받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우려고 해요. 정치라는 원래 싸우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뽑힌 대리인들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는 거니까 대리인은 자기를 뽑아준 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열망, 의사를 관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입장이 다르면 어때요? 싸워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죠. 문제는 저질스럽게 싸우지 않아야죠. 싸운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싸우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이 문제가 되면 싸우는 방식을 문제 삼아야지 싸우지 말라고 하면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로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감시를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국민들에게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혐오하게 하죠. 쳐다보지 않게. 쳐다보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 만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나쁜 의도대로 사용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장실에 오라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남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시장님이요. 제가 그때는 찬스를 잡은 거죠. 내가 주인이 맞죠? 맞대요. 그 순간부터 제가 말을 낮추죠. 너 일로 와봐. 내 거. 그래도 조금 장난치고 그래요. 너네 엄마도 내 거. 이러면 애들이 확 깨죠. 이건 아닌데? 너네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 내가 성남의 주인이니까. 이러면 그때 표정들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우리요, 국민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국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도 막상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통령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치인들이 다 지배자인 거예요. 국민은 지배당하는 대상인 거죠. 그들이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해요. 우상처럼. 뽑을 때까지는 잘 보여. 근데 뽑아놓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중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대리인들한테 당신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항의 메일이나 전화나 대면해 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 세 분이나. 역시 가연 씨는. 네. 정말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각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인데 실제로는 타인에 의해서 통제 조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지배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받는 길은 뭘까요? 주장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대신 맡겨놓은 건데 그 맡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으려면 뭘 하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가진 작은 권한을 모아서 행사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지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